안녕하세요. 사람은 정직하게 노동해서 당당한 대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저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일당을 벌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모든 보상엔 노력이 따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보단 누군가에게 빌붙거나 편법 쓰길 좋아하는 사람을 우린 얌체라고 부르곤 하죠. 저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을 동서지간으로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 손이 동서가 더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게 힘을 보태준 사람은 바로 제 시모였답니다. 그런 두 사람 때문에 저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최대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 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공기업을 다니던 한 살 많은 남편을 만나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서로 옆 동네던 시댁과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결혼을 했던 당시 퇴직 후 쉬고 있던 시부와 달리 시모는 테이블이 12개쯤 되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결혼 전 저는 그 국밥집에 초대받아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었어요. 식당 내 외부 인테리어는 딱 옛날식으로 정겹고 향수가 물씬 풍기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분위기 국밥집이나 주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딱 상상이 가실 거예요. 잘 왔다. 앉거라. 내 국밥 한 그릇 아주 맛있게 내어주마. 전에 시모의 환영에 조심스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창 식사 시간인데도 식당 안엔 딱 한 테이블밖에 손님이 앉아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손님이 없는 이유를 저는 이내 알게 됐죠. 맛은 둘째치고 위생이 정말 별로였거든요. 식당 천장엔 먼지 거미줄 천지 제대로 닦긴 한 건지 테이블은 온통 끈적거렸어요. 게다가 수저통에서 꺼낸 수저에 고춧가루 2개가 들러붙어 있는 걸 보고 먹기도 전에 속이 좋지 않아지더라고요. 온 김에 주방도 구경하고 갈래? 식사를 마친 전 시모의 권유에 한일 수 없이 주방도 둘러보게 됐습니다. 홀도 그렇게 지저분한데 주방이라고 깨끗했겠나요? 위생 상태가 심히 의심되는 더러운 바닥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식기와 그릇대, 기름때를 전혀 닦지 않는 건지 누런 후드에 타일벽에 지옥의 늪에 빠졌다 나온 듯한 어마어마한 때깔의 냄비들까지 정말 방금 떠먹은 몇 숟갈을 개워내고 싶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미안해. 어머니 식당 청결 상태가 썩 좋지 않지? 나도 어머니께 몇 번 위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시더라. 옛날 분이라 그런가 봐. 그날 저를 시모에게 데려갔던 남편은 민망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시모가 제게 나쁘게 군 것도 아니었고 대접을 해주려는 마음은 잘 느껴졌었어요. 또한 제가 결혼해서 시모와 살 것도 아니었기에 좋은 사람이었던 남편과 결혼하는데 시모 식당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던 거죠.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해보니 남편은 가족 사랑이 정말 지극한 사람이더군요. 제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제 결혼으로부터 1년 뒤 동생과 결혼한 제부에게도 남편은 정말 잘해주었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저도 시댁의 며느리로서 참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을 붙이려고 해도 시댁에선 자꾸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부는 집안일엔 통 관심이 없고 이래도 저래도 흥인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부장적에 구두쇠이기까지 해 시모와 자식들에게 돈을 잘 쓰지도 않는 분이었죠. 그리고 시모는 전형적인 장남이 최고인 분이셨습니다. 왜 이런 사연들 보면 장남이란 이유만으로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제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만아, 자 엄마가 오늘 육전 좀 했다. 우리 장남 많이 먹어. 경환이 넌 따로 접시 놔줬으니까 네 연고 욕심내면 안 된다. 처음에 먹을 걸로 남편과 시숙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속상하지 않냐고
제가 더 속상해하며 물으니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익숙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닌 늘 형한테 좋은 건 양보해야 한다고 하셨거든. 그래도 나한테 뭘 못해주신 건 아니야. 오늘도 봤잖아. 큰 걸 형한테 주셨다 뿐이지 내 앞에도 6점 많이 놔주셨어. 그래도 바보가 될 정도로 착했던 남편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과 형을 대학까지 졸업시켜준 분들이라며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런 남편에 비해 남편보다 2살 많던 시숙은 자기밖에 모르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시모가 오냐오냐 했으니 자신이 최고로 대접받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숙의 아내인 저와 동갑이었던 형님은 그런 시숙보다 훨씬 얌체 같고 여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숙이 일하던 중소기업에서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해요. 이후 제가 결혼한 다음에 형님은 아들을 낳으며 일을 그만두었죠. 아무래도 애는 엄마 정성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진 애 옆에 꼭 붙어서 키우려고요. 맞벌이 하지 않는 거야 형님의 자유지만 자꾸 그 피해가 우리에게 오더군요. 형님은 외벌이라는 형편을 들먹이며 계속 얌체짓을 했거든요. 형님은 시모 뒤에 쏙 숨어서 자기는 잘 거들지도 않은 명절 음식 싹쓸이 해가기,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께 선물해드린 영양제와 홍삼 슬쩍 가져가기 등 얄미운 짓만 골라 했습니다. 가뜩이나 시숙을 편애하던 시모는 형님의 여우 같은 불쌍한 척에 넘어가 못마땅해 하던 저를 도리어 나무랐죠. 그러니까 형님은 직장으로 치면 상사 눈치 보며 뺀질거리다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전형적인 얌체였던 거예요. 그런 형님의 얌체짓은 특히 돈이 관련됐을 때가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정하나, 둘째야, 잘 먹었다. 오늘도 계산은 너희가 할 거지? 시모는 남편보다 벌이가 적고 외벌이기까지 한 시숙을 안쓰러워하며 늘 계산을 우리에게만 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착한 남편은 당연한 듯 계산서를 들고 나갔죠. 그럼 그 옆에서 형님은 항상 거의 얄밉게 이런 말을 늘어놨어요. 서방님, 잘 먹었어요. 우리가 한 번은 내야 하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요? 우리 상황이 좀 힘들어야죠. 외벌이에 애까지 있잖아요. 게다가 서방님이랑 다르게 우리 남편 월급은 300도 안 되는 거 알죠? 늘 고마워요. 시부는 누가 계산하거나 말거나 벌써 밖에 나가 있고 시숙은 그런 시모와 형님과 함께 인사치레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웬일로 형님이 계산서를 들고 먼저 나가더군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은 있었나 보네. 어쩌다 한 번씩은 계산도 하라고 하고. 저는 형님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싶어 가방을 정리하고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계산대 사장님께 싱긋 웃어 보이며 계산서를 그냥 두고 나가더라고요.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계산을 뒤에 나오는 사람이 할 거예요. 여기 후식 사탕 좀 몇 개 가져갈게요. 하면서 말입니다. 제 뒤를 따라 나오던 남편은 속도 없이 네, 제가 계산합니다. 하며 그걸 또 내고 있었죠?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시댁 모임이 그렇게 잦은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야 사정이 나은 사람이 낼 수도 있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당연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도 점점 약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남편을 몇 번 다그쳐도 봤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시댁에 효도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런데 형네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거 맞잖아. 그렇다고 여태 우릴 키워주신 부모님께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당신하고 처가에 더 잘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라. 시댁 모임에 드는 돈을 전부 낸다고 해서 살림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었으니 저는 하늘 수 없이 남편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잘했고 이렇게 착한 사람인 걸 애초에 알고 결혼했으니 탓을 하려면 차라리 제 탓을 하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남편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숙부부에 대한 얄미움과 장난만 편애하는 시모에 대한 서운함은 제 안에 계속 쌓여만 갔어요.
한 번은 시모와 형님의 계획하에 가족끼리 다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계획을 짜던 중 형님이 이러더군요. 제가 알아본 숙소 중에 좀 괜찮은 데가 있는데 어머님, 아무래도 우리 식구가 7이나 되다 보니까 며칠간 숙박비를 다 하면 못해도 150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 얘 둘째야. 들었지? 150이랜다. 황당했습니다. 한도 큰도 아닌 그 큰 돈을 두 사람은 또 당연하게 우리 부부에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는데 거기다 대고 옆에 있던 남편은 네, 어머니, 형수님, 거기 사이트 어디예요? 저 좀 알려주세요. 예약할게요. 하며 진짜로 예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선 집에 와서 화를 내는 제게 자기 용돈을 반납하겠다며 고개를 못 들었죠. 우리 부모님이 살면서 여행을 많이 못 가보셨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분 좋게 모시고 여행 다녀오고 싶었어. 형네는 어차피 돈이 없잖아. 남편이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또 끝까지 화를 내지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친정아빠의 전화를 받고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중 일부를 용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가 번 돈으로 효도하지 말라고 제가 더 화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행을 가서도 시모의 편애와 형님의 여우짓은 계속됐죠. 아유, 잘 먹었다. 얘 경아나, 둘째야. 여기 계산서. 2박 3일 내내 저희 부부는 밥을 전부 샀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딱 한 번은 시부가 계산을 했었죠. 그때도 시숙 부부는 끈도 없는 신발을 괜히 만지작거리고 울지도 않던 자신들의 아들을 달래는 척을 하며 그런 시부를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 저녁 식사 땐 좋은 걸 먹어야 한다며 형님은 자기가 알아본 지역 특산물 맛집에 가족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선 무려 100만 원이 나왔죠. 형님과 시숙은 또 은근슬쩍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는지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둘째야. 네 형님 너무 짠하지 않니? 네 시숙 월에 고작 280인가 받는다더라. 그걸로 새 식구 생활비 하랴, 집 대주금 내랴 액주랴. 난 그네만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참 기가 찼습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얻은 집 대출금 내고 자기들이 좋아서 낳은 애 키우는데 대체 뭐가 짠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괜찮아요. 여유 있는 사람이 내면 되죠. 하며 또 계산을 해버렸죠. 가장 짜증났던 건 그 비싼 음식을 공짜로 먹어놓고 나와서 형님이 한다는 말이었어요. 아, 배불러. 근데 이 집 맛은 좀 별로였다. 그치, 동서?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줘. 그땐 진짜 너무 얄미워서 못 참겠더군요. 결국 저는 그런 형님에게 싸늘히 쏘아붙였어요. 형님, 돈이야 저희가 낼 수 있다지만 그렇게 말하시면 돈 낸 사람 맥 빠지죠.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을 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손절당해요. 뭐? 아니 동서, 내가 내 입 가지고 식당 맛 평가도 못해? 민망했는지 형님은 얼굴을 붉히며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시모 또한 어디서 형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저를 나무랐죠.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든든히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희 집사람 말이 다 맞는데 왜 형수님 편을 드세요, 어머니? 저 이 여행 기분 좋게 오고 싶어서 비싼 숙박비랑 밥값도 전부 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해준 저희 집사람이 기분 상한다는 말도 마음대로 못하나요? 저도 형수님 말에 기분 상했는데 이 사람은 어땠겠어요? 제가 돈이야 쓸 수 있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다들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럴 때까지 호구처럼 다른 식구들 편을 들며 어쩌나 염려했건만 남편은 선은 확실한 사람이더라고요. 평소엔 웃기만 하던 남편이 정색을 하며 말하자 그제야 시모와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삐죽 내밀었죠.
시모가 시숙 부부를 편애하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 저희 부부를 구박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반겨도 주고 가끔 우리도 챙겨주곤 했죠. 그랬기에 저도 효자 남편을 위해 그냥 며느리 돌인 다 하고 참으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드디어 딸을 낳으며 시모에 대한 서운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에야, 큰애처럼 아들을 낳았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딸은 시집가면 다 소용없다니까. 제가 알기로 시모는 형님이 아들을 낳았을 땐 자기 삼짓돈 모아 100만 원을 건네줬었습니다. 그런데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이제 막 애를 낳은 제게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서운함이 폭발한 전 그런 시모에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자식인 게 중요한 거죠.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왜 막 애 낳은 며느리를 끌어와서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놈의 형님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좋으시면 효도도 두 사람한테만 받을 것이지 왜 받는 건 우리한테만 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착한 제 남편 마음 이용해서 효도받고 사시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돌려주세요? 왜 저는 100만 원도 안 주시냐고요? 예, 너 그깟 100만 원 때문에 서운해서 지금 이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여태 서운했던 게 그깟 100만 원도 안 주면서 이상한 말만 하는 어머님을 보고 터진 거죠. 저 쉬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 속 뒤집으실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좀 모시고 그만 가주세요. 어머 얘 봐라. 속은 팬데기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정말 그땐 시모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자 시모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놀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죠.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병실 밖으로 밀어내며 화를 냈어요. 제 아내 속이 밴델이 소갈딱지만 하다고요? 여태 가족들한테 제가 다 퍼다줘도 참아준 대인배가 바로 제 아내예요. 그런데 그런 제 아내에게 애 낳느라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어떻게 왜 딸을 낳았냐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요. 안 그래도 자꾸 형수랑 제 아내까지 차별하는 어머니께 서운함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꾹 참았는데 거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도 애도 태어났고 제 가족을 제일 우선시하면서 살 거예요. 앞으로 외식비든 뭐든 저희 집사람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한 푼도 쓰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폭탄 발언에 시모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쫓겨났습니다. 시부는 그런 시모에게 신경질을 내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병실을 떠났죠. 그래도 이번엔 자신이 심했다 싶었는지 얼마 뒤 시모는 절 찾아와 50만 원을 건네주더군요. 그리곤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했죠. 100만 원이 아니라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장사가 요즘 잘 안 되잖니. 그래서 저번엔 진짜로 돈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옛날 사람인지라 자식은 무조건 아들의 장남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그게 우리 경환이나 너한테 상처를 줄 줄은 몰랐구나. 그래, 딸도 소중한 자식이지. 그때 내가 아들이 아닌데 좀 실망해서 실언을 했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사과할 테니 마음 풀어다오.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먼저 손 내밀어준 시모에게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리진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저는 제게 모든 결정권을 남긴 남편에게 절대 시댁 모임에 들어가는 돈을 다는 못 내게 했죠. 시모에게 크게 실망했던 남편 또한 이젠 부모 형제보단 저와 아이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다짐했고요. 제가 진심을 담아 남편에게 이런 조언도 해줬거든요. 당신이 효자인 건 알겠지만 그걸 당신 부모랑 형제도 알아줬을 때 가족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거야. 근데 가족들은 고마워하긴커녕 당신하고 날 호구로만 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우리와 가족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뿐이야. 우리가 돈을 전부 내지 않으니 자연스레 시댁 모임 횟수도 줄어들더군요. 참 기가 찬 일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딸이 둘이 지나자 저도 슬슬 맞벌이를 하러 제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 회사는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운 곳이라 퇴사했었거든요. 그리고 딱 그 당시에 시모는 그 장사 안 되던 국밥집을 결국 내놓게 됐어요. 나도 이제 늙어서 음식 장사하기가 힘이 드는구나. 참 아쉽게 됐어. 하지만 전에 시모가 힘이 들어서 식당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가게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라 하는 수 없이 가게를 접어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시모를 위하는 마음에 최악인 인터넷 리뷰를 몇 번이나 시모에게 보여줬었기에 저는 가게가 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죠. 물론 시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은요. 여기 식당 가지 마세요. 국밥에서 날벌레 나왔는데 절대 조리 중에 들어간 거 아니라고 박박 오기더군요. 비위상에서 다 남기고 나왔습니다. 여기 식당 불친절하고 더러움의 끝이에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재방문 의사 없어요. 하는 리뷰가 수두룩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더럽고 불친절했으니 시모의 가게는 끝내 망하게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가게를 접는다는 시모의 말을 들은 지 며칠 뒤 저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제 나이 18에 서울로 이사를 왔었는데 할머니는 저희 고향에서 원래 꽤 입소문난 국밥집을 운영하셨었어요. 특히 할머니 가게 놀러가 먹던 순댓국밥 맛이 아주 기가 막혔죠. 엄마는 가끔 할머니 가게 일을 도우며 할머니께 국밥 비법을 배우셨었고요. 게다가 서울에 올라와서도 엄마는 국밥집을 포함한 여러 식당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당시에 저도 재취업을 할까 아니면 다른 뭔가를 시작해볼까 고민하던 차라 문득 그런 엄마 국밥집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텔레파시가 통했던 걸까요? 때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우리 큰딸 뭐해? 난 그냥 있지. 엄만 일해? 이번에 식당 주인 새로 바뀌었다며. 그 사장 갑질이 그렇게 심하다더니 좀 괜찮아? 에휴, 안 괜찮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식당의 일자리 다시 알아보려고. 그래? 근데 엄마, 혹시 할머니가 알려주신 국밥 비법 아직 기억하고 있어? 그럼 하다마다. 근데 그건 왜? 마침 잘 됐다 싶더라고요. 당시 엄만 자식들이 이제 그만 쉬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람은 일을 해야 안 늙는다면서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다른 식당 일을 구할 바엔 차라리 저와 함께 시모의 국밥집을 인수해 함께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떠시냐고 제안했죠. 엄마는 국밥뿐 아니라 다른 음식도 뚝딱뚝딱 만들어내실 만큼 손맛이 좋으셨고 저 또한 그런 엄마를 닮아 음식 솜씨엔 자신 있었거든요. 국밥집? 그래. 이참에 엄마도 사장 눈치 볼 것 없이 아예 그래 볼까? 감사하게도 엄만 아빠 상의에 투자까지 하겠다며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린 저희 남편과도 상의 후 시모의 국밥집을 인수하기로 했죠. 그때 고맙게도 제 남편 또한 저를 믿어주며 지원을 약속해 주더라고요. 제가 하필 망한 가게인 시모의 가게 인수하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이 서울에서 그나마 월세가 좀 저렴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스러운 인테리어가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저는 인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모의 가게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아직 가게 안 나갔죠? 그럼 이 가게에 저랑 저희 엄마가 인수할게요. 뭐? 너랑 사부인이? 네, 저희 엄마도 국밥엔 일가견이 있으셔서 같이 장사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안 그래도 가게가 안 나가서 걱정했는데 그럼 나야 좋지 뭐. 어떻게 보면 네가 내 가게를 이어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니? 이어받아요? 그럼 저 어머니께 권리금 안 들여도 되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가족이어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지. 시모는 장난으로 한 제 말에 펄쩍 뛰더라고요. 그렇게 돈 관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 왜 작은 아들 돈을 우습게 아실까 하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그 말을 내진 않았죠.
시몬은 신이 나서 제게 가게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더군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갑자기 권리금을 4,500이나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원래 5,000인데 내가 너니까 특별히 500 깎아주는 거야. 그 다 망한 가게 누가 4,500이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답니까? 저는 기가 차서 웃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싸는 신용을 하며 말했죠. 네, 그럼 저 그냥 갈게요. 다른 좋은 분 알아보세요. 뭐? 아, 예, 가긴 어딜 가? 가게 인수는? 저 이미 다 알아보고 왔어요. 여기 권리금 1,500이잖아요. 근데 왜 바가지 씌우세요? 제게 태연하게 바가지를 씌우려던 시모는 친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솔직히 이렇게 망한 가게 그 정도 권리금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 흔치 않을걸요? 그나마 제가 이 가게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서 그 돈 드리겠다는 건데 저한테 넘기실래요? 아니면 다른 분 찾으실래요? 내가 이 인테리어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좀 더 줘. 아까 말씀드렸죠? 저 이미 다 알아보고 왔다고요. 이 인테리어 어머님이 아니라 전 세입자가 해두고 나간 거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결국 시모는 권리금 1,500에 식당을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 돈 이상은 받지도 못할 건데 며느리인 제게 뭐라도 뜯어먹으려는 심보가 참 별로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인수한 국밥집 장사는 솔직히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워낙 이미 소문이 안 좋았고 형이 바닥인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각오했던 전 우선 가게 이름과 간판부터 바꿨습니다. 사실상 새 가게를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인 걸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고민 끝에 그리 유명하진 않아도 조금은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을 섭외해 사인회도 몇 번 열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처음 사인회를 진행한 연예인분들 섭외할 때 든 돈이 200만 원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인터넷 마케팅 광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또한 저는 어떻게 알고 광고 섭외 연락을 먼저 연 업체들을 통해 돈을 들여 홍보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엄마와 동업을 하고 남편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들 과감하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엄마와 제 음식 맛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꾸준한 홍보 끝에 가게를 인수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서서히 시간이 흐른 후엔 어느덧 직원도 둘이나 체험할 정도로 꽤 인기 있는 식당이 됐죠. 테이블 수가 많지 않아 식사 시간엔 대기줄도 꽤 길게 생길 정도로요. 아니 왜 국밥에 소면사리를 추가해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난 국밥에 무조건 소면 넣어 먹어야 돼. 없으면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 손님이 왕인 거 몰라? 물론 국밥집을 자리 잡게 하기까진 고생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엔 반주를 곁들이는 손님들이 많아 억지 진상도 겪고 경찰서에 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를 믿고 동업해준 엄마, 든든한 지지자인 남편, 그리고 우리 딸을 생각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 동안의 희로애락이 깃든 만큼 국밥집은 제게 의미가 남다른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밥집을 인수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시모와 형님이 식당에 찾아왔더군요. 마침 손님이 전부 빠진 시간이었던지라 가게 안엔 저와 엄마 둘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얘 둘째야. 나 너한테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 갑작스런 방문에 저도 엄마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리는 다 끝냈으니 엄마는 편하게 대화 나누라며 주방으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절 찾아온 시모의 할 말이라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얘 둘째야, 너 이 가게 다시 좀 나한테 돌려줘야겠다. 네? 이 가게를 달라고요? 그래, 둘째 너도 알다시피 네 시숙이 얼마 전에 실직했지 않았니?
나이 때문에 제 취업도 잘 안 돼서 지금 얘네 식구 셋이 손가락만 쪽쪽 빨고 살고 있다는구나. 네 조카 다음 달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알지? 그래서 큰애도 이젠 자기도 일하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봤다는데 나이 40이 내 엄마를 채용해준다는데도 마땅치 않았대. 그래서요? 그래서는 가족끼리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넌 지금껏 여기서 돈 벌 만큼 벌었잖아. 형아니도 돈 잘 벌고. 그러니까 네 형님하고 시숙이며 클치 좀 할 수 있게 이 가게 넘겨줘라. 황당하시죠? 저 말을 실제로 들은 저는 어땠겠나요?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허하고 헛웃음을 씌우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여긴 저랑 저희 엄마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키워낸 우리 가게예요. 형님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 가게를 제가 왜 넘겨줘요? 이 가게 내가 물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덕을 본 거지. 그럼 너도 나한테 받은 은혜 네 형님한테 나눠주면 좀 좋아? 그래 동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동서 여기 고작 1,500에 넘겨받았다며. 어머님이 이심 쓰셨네. 그 1,500 어머님이 다시 동서한테 돌려주신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여기 넘겨줘. 원래 여기 어머님 가게잖아. 나 인터넷 보고 국밥 만드는 법도 대충 다 배워놨어. 아, 근데 여기 디자인이 좀 구리다. 인수하면 디자인부터 세련되고 모던하게 좀 바꿔야겠어. 동서, 어머님이 권리금 돌려주시면 인테리어 새로 하게 그 돈 나한테 다시 좀 빌려줄래? 여기 장사 잘 되니까 내가 얼른 모아서 갚을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시모 옆에 있던 형님은 이미 잔뜩 신이 났더군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미 형님은 제 국밥집의 사장이 된 모양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절대 제가 가게를 넘겨주는 일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발끈하며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너를 얼마나 많이 배려해줬니? 딸 낳은 너한테 100만 원 안 줬다고 삐진 것도 하도 경환이가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기에 50만 원이나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니? 게다가 네가 경환이 조종해서 그동안 턱통 내동 매식비 여행비 다 못 내게 한 것도 그래서 가족 모임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속상했지만 내 꾹 참았다. 그런데 어떻게 힘든 이 시숙네 한번 도와주라는 그거 하나를 딱 잘라 거절하니? 맞아 동서. 가는 배려가 있으면 오는 배려가 있어야지. 마음 좀 곱게 써라. 알았어. 2천. 내가 어머님한테 부탁해서 권리금 2천에 여기 인수할게. 그러면 됐지? 손이 사람이 내가 마음 한번 넓게 쓴다. 형님은 그 옆에서 2천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닌 시모 돈을 가지고 멋대로 말이죠. 저는 그들의 입을 꾹 닫게 하기 위해 따박따박 맞는 말만 골라 쏘아댔어요. 한 사람이 다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면 못할 정도의 모임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죠. 그건 모임이 아니라 자선 파티 아닌가요? 왜 똑같은 자식인 저랑 제 남편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식구들한테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한 일을 하셨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배려예요? 그동안 아주버님 내가 우리한테 얻어먹은 것만 해도 이 가게 권리금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도움을 우리가 왜 줘야 하나요? 뭐? 그리고 형님, 그동안 제가 아무리 배려를 해드려도 오는 배려가 하나도 없었는데 형님이 그런 말하기 참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권리금 2천이든 3천이든 간에 저는 내놓을 생각 없어요.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어머님, 동서 말하는 말끝을 좀 봐요. 빨리 뭐라고 좀 해보세요. 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이 가게를 저한테 물려줬다고 하시는데 저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게 제 돈 내고 이 가게 인수한 거예요. 돈 계산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먼저 그러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저한테 바가지 씌우려다 딱 걸린 것도요. 그리고 어머님 원래 이 가게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테이블 언제 닦았는지도 모를 만큼 찐득거리고 수저엔 물 얼룩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고 매장 안에서 바퀴벌레 봤다는 사람들 평도 허다하던데 그렇게 더러운 데다 불친절하기까지 했으니 식당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식당 내놓으셨던 거잖아요. 아니,
그렇긴 해도 거봐요. 할 말 없으시죠? 부동산 주인이 그러는데 하루에 손님 딱 한 팀만 받은 날도 허다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권리금까지 챙기고 여기 넘길 때 무지 속 시원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다 살려놓으니까 그걸 형님을 주라고요? 아무리 장남이 좋다고 해도 살인 판단을 똑바로 하고 사셔야죠. 자신이 식당을 말아먹은 것도 다른 말도 전부 맞는 말뿐이었으니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합죽이라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식당을 못 빼앗을까봐 전전긍긍하던 형님에게도 소리쳤어요. 그리고 형님네가 왜 살기 어려워졌는데요? 전 애가 돌이 지났을 때부터 경제활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애가 8살이 될 때까지 일은 한 번도 않고 애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다더니 툭 하면 애 어린이집에 보내고 동네 엄마들이랑 브런치에 치맥에 놀러 다니고 다 다니셨잖아요. 아주버님이 벌어온 돈으로 한 끼 10만 원도 넘는 식당도 실컷 돌아다니면서요.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형님 SNS에서 다 봤거든요. 그래놓고 어디 이제 와서 피 같은 내 가게 내놓으라 말아요. 돈 필요하면 직장을 구하든 형님도 다른 가게 인수하든 알아서 해야죠. 제가 자신의 SNS를 봤을 거라곤 생각 못했는지 형님은 당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늘 형님의 새치어에만 휘둘렸지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던 시모는 당황스러운 듯 형님을 쳐다봤죠. 거기에 더해 저는 시모에게 한 가지 더 덧붙여 말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네가 좋으면 앞으로 효던 아주버님네한테만 다 받으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이 가게 저한테 넘기신 뒤에 제 남편이 드리기 시작한 용돈 30만 원 있죠? 그거 사실 저희 엄마가 먼저 드리라고 권유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주는 턱없이 적은 새날을 갖고 사시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요즘 장이라도 한번 보면 10만 원 우습게 나가는데 50 정도로 올려드려야 하지 않냐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0이든 30이든 이제 그 용돈을 안 드릴 거예요. 뭐, 용돈을? 아유, 갑자기 여기서 용돈 얘기가 왜 나오냐? 갑자기 용돈이 끊기게 생기자 시모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그동안의 원망을 담아 말했어요. 저랑 남편은 아무리 어머님의 아주버님네만 편애하셔도 자식으로서 도리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형님네한테 1,500 해주실 정도면 돈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럼 용돈은 필요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예요. 호구예요. 전 더 이상 어머님 호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 돈 없어. 나 그 돈 네 시애비한테 부탁해서 받아내려고 했던 거야. 너한테 받았던 그 권리금도 이미 네 시아버지한테 넘겨줬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근데 그 와중에 너희들이 주는 용돈마저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우리 큰아들이 너무 안쓰럽다 보니까 잠깐 큰애 속삭임에 정신이 나갔었다. 얘가 하도 이 국밥집을 자기가 운영하고 싶다고. 얘 국밥집은 원래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조르길래 내가 눈이 헷가닥 뒤집혔었어. 어머님, 제가 그랬다고 동서한테 다 말하시면 어떡해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국밥집 어머님이 책임지고 저한테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동서한테 왜 사과하세요? 동서를 더 다그치고 혼내서 이 국밥집 뺏으셔야죠. 시끄러워. 난 여태 네가 우리 손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느라 취직도 안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애는 나 몰라라면서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어? 그런 너한테 내 용돈까지 끊겨가면서 이 가게를 왜 넘겨줘야 하니?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태도 바꾸시기에요? 전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아까 둘째가 말했잖아. 알아서 취직을 하든 가게를 차리든 하라고. 넌 5살 어린애도 아닌데 그깟 취직도 혼자 못하니? 한 끼 10만 원짜리 밥은 내 아들 돈으로 잘만 사 먹으면서. 가라, 가. 여기서 얼굴 보이면서 괜히 둘째 신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형님이 실속의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용돈까지 끊기게 생겼던 시모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 시모의 행동에 형님은 울상을 지으며 가게를 뛰쳐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형님을 따라가지 않고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예, 사부인이 정말 용돈 50만 원으로 올려주라고 했니? 내가 오늘은 큰애 속삭이며 홀려서 너한테 큰 실수를 했다. 미안하구나. 내 이렇게 사과하마. 마음 풀려무나. 생각해보고요. 저 오늘 정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거든요. 그래. 아휴, 그럴 만도 하지. 아무튼 늙으면 정신이 나가서 주책 맞는다니까. 아차, 내 정신 좀 봐라. 너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바쁜 애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뺏었구나. 둘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알았지? 나 지금 마음속으로 두 손 들고 반성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꼭 마음 풀기다. 내 오늘은 이만 가마. 저기 사부인, 안에 계시죠? 저 이만 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실례가 많았어요. 둘째야, 우리 며느리 오늘 장사도 화이팅이다. 시모에게 용돈의 존재는 정말 중요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연신 제 손을 잡고 쓰다듬더니 주방에서 나오던 저희 엄마께 인사를 하곤 후다닥 나가버리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이란 응원까지 하며 말이죠. 그런 시모가 사라지자마자 엄마는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대찬 성격인 줄 엄마가 처음 알았네. 엄마가 처음엔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뛰쳐나오려고 했거든. 그런데 네가 시원하게 응술 잘하길래 내가 나설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듣고 있었다. 네가 잘 대처하고 있는데 나까지 나서면 상황을 더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서 말이야. 아휴, 사부인도 참 나이 들어서 왜 저러신다니? 그래도 너한테 이해하라고 못하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라. 옛날 사람 중에 저런 사람 많았어. 게다가 평생 그래도 힘들게 사셨는데 용돈 30, 50에 며느리 눈치 보는 입장이 얼마나 딱하니. 같은 시대에 살아오신 분이어서일까요? 딸 가진 엄마로서 속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된 입장으로 그냥 시모를 이해하라고 엄만 말하시더군요. 그태여 용돈도 끊지 말라고요. 그래도 김서방을 힘들게 키워주신 분인데 당장 그 용돈 없으면 사부인 생활을 어떡하니? 보니까 너무 악독한 양반은 아니던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굳이 사이 악화시킨 건 현명하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러면 김서방도 내심 속상해할 거야. 김서방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잖니. 근데 너 용돈 50만 원 얘기 뭐야? 엄만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한 소리야 엄마. 둘이 분열이나 좀 더 일어나라고. 그래 앞으로 둘이 똘똘 뭉쳐서 내 속 뒤집어 놓는 일 좀 더 안 할 거 아니야. 이후 저에게 그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곤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시숙에게까지 전화해 이러더라고요. 형,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경운이 있어야지. 내가 도생으로서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형수님 관리 좀 똑바로 해. 집사람 말처럼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어머니 뒤에 쏙 숨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또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신뢰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전해. 그리고 나 그땐 형도 안 봐. 자기가 생각해도 심했다 싶었는지 그 이기적이던 시숙 또한 남편과 제게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 형님은 시숙에게 호되게 한 소리를 정말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시모가 제게 전화해 조심스레 묻더군요. 저 둘째야, 저번에 사부인이 내 용돈 50으로 올려주라고 했다지 않았니? 근데 이번 달 용돈도 30밖에 안 들어왔던데?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 그때 마음이 정말 많이 상해서요. 30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그것도 드리지 말까요? 아니다. 아니야.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 앞으로 내가 잘하면 50으로 올려줄 생각은 있는 거지? 어머님 하시는 거 봐서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정말 차라마. 네, 제발 부탁인데 형님네랑 저희랑 차별도 좀 하지 마시고요. 효도란 효도는 제 남편이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제가 남편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아세요? 제 남편도 똑같이 소중한 어머님 자식인 걸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면 저도 당연히 며느리로서 더 잘할 거예요. 제 남편을 키워준 부모님이시니까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제발 시모에게 제 남편 좀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알겠다고 냉큼 대답한 말이 진짠지 이후 시모는 정말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또한 그때 제게 들은 이야기로 형님에겐 정말 크게 실망한 건지 형님에 대한 태도는 냉랭해졌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지금 형님은 지금 시모에게 완전히 구박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 너 이번에 카드값 얼마나 나왔어? 150이요. 뭐? 150? 너 세마빈 우리 아들이 따로 주지 않어? 근데 혼자서 150을 썼다고? 우리 아들이 겨우겨우 재취업한 회사 월급이 300인데? 아휴, 넌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겨우 취업했다 싶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고 또 겨우 취업했다 싶었더니 사고 쳐서 잘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너 회사에서도 얌체처럼 일은 안 하고 날로 먹으려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그래서 따돌림 당해서 그만두고 수습기간에 잘리고 한 거잖아. 넌 그 썩어 빠진 성격부터 좀 고쳐. 어머님, 왜 제 성격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예전엔 우리 친했잖아요. 그땐 내가 네 여우짓에 깜빡 속았던 거지. 그때 너 때문에 괜히 둘째한테 더 못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주 미안해서 돌아가시겠다. 넌 둘째보다 나은 게 대체 뭐니? 애 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맞벌이 하겠다더니 진득하게 돈도 안 벌어. 내줘도 잘 못해. 그렇다고 네가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둘째처럼 우리 여행이라도 보내주니 용돈을 주니? 아이 빨리 설거지나 해라. 둘째야, 조금만 기다리렴. 내가 금방 과일 닦아다 주마. 시모는 여전히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시숙을 보며 형님을 완전히 눈엣 가시로 여기게 됐습니다. 잠깐이야 형님의 여우짓에 넘어갔었다지만 이젠 콩깍지가 벗겨진 거죠. 반면 그때 이후 눈치를 보게 된 제겐 시댁에 가면 손에 물도 한 방울 못 묻히게 하곤 잘해주고 계세요. 아무리 그때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한들 저는 여전히 용돈을 끊지도 않고 며느리 도리를 다 했거든요. 엄마 말씀대로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여행도 보내드리고 때때로 용돈과 별개로 선물도 챙겨드렸죠. 그랬으니 이제는 제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진짜로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우짓을 하며 모든 걸 날로 먹으려던 형님은 지금 완전히 시댁에서 찬밥 신세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반면 더럽고 치사해도 며느리 도리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전 시모에게 아주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게 됐죠. 또한 제 남편이 예전처럼 마냥 베풀고 살지 않으니 시모는 오히려 제 남편이 그동안 생색도 내지 않고 얼마나 희생했었는지 드디어 깨닫게 된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시모는 전만큼 시숙과 남편을 차별하지 않고 가끔은 제 남편을 먼저 챙겨줄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야 시모에 대한 서운함이 한 번씩 차오르는 건지 요즘엔 시댁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해주곤 해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저는 앞으로도 조금은 얄미운 시댁에 어느 정도 도리는 다하는 며느리로서 쭉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제 형님을 보면 알 수 있듯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는 없답니다. 지금 당장은 쉽게 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언젠간 미천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괜히 얌체처럼 행동하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보단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 몫은 다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싶네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